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보육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제사를 쭉 정리할 적에 1990년대에 들어와서 두 개의 법률을 먼저 시작점으로 했는데 그게 바로 1991년에 만들어진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두 가지였습니다. 자, 1991년에 있었던 영유아 보육법을 보면은 먼저 영유아 개념부터 봐야 되겠지요.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 거기에 보면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이렇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만약에 인행사에서 생애주기로 설명한다면 영유아기, 영아기, 또 걸음마기라고 하는 유아기, 다음에 학령정기라고 하는 유아기 이 세 개의 영역을 우리가 한자로 쓸 건 아니겠지만 바로 여기서는 영유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자로 쓰는 그 용어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좀 번잡스럽습니다만 자, 그 보육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해서 보육이란 단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나오는 보육이념 보세요. 보육이념. 영유아 보육법상에 나오는 보육이념을 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보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영유아 보육법에도 영유아 이익 최우선 그래서 최우선의 원칙이 나와 있죠.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공되어야 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아동복지법에도 똑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음에 영유아는 자신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나와 있죠. 인종,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냐고 보육되어야 된다. 인종이란 단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인종에 의해서 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인종에 의해서 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아동복지에서도 나와 있던 아동복지에서도 보면은 아동도 거기 보면 아동에서는 인종도 똑같이 나와 있죠. 인종. 여기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492페이지와 512페이지 영유아 보육 기본 이념을 같이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또 그러면 아동도 영유아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그러면 차별을 받지 무차별 평등의 원칙,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원칙은 세 가지는 문장은 다소 다르게 하고 있지만은 내용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정책 조정위원회 나와 있지요. 보육정책. 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 나오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똑같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있지만 거기 보면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원장은 누가 맡는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국무총리 아닙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시도, 시군구 보육정책위원회 둔다 줬습니다.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래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도, 시군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나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모두 중앙, 시도, 시군구에 반드시 두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3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3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3년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는 나올 때 출제될 때가 됐지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설치. 어린이집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 의유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한자로 쓰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물론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한번 다 쓸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줄 바꿔서 한자로 씁니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상에는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인가. 자, 이것 때문에 이 목차를 하나 잡아서 썼습니다. 다음에 설치. 직장 어린이집. 사실 목차가 뒤에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명,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먼저 설치부터 졌습니다. 국가 및 지단이 설치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유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아니군요. 특별자치 여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되는 위탁계약을 받아서 위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00명까지가 원칙입니다. 300명까지가 원칙. 이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30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의 유형을 보시면 법률상 차례는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 유형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다음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이름 바뀌었습니다. 부모 협동이 아니라 협동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유아 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유형을 7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종래에는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법인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나눴습니다. 굳이 이렇게 법률상 나와 있는 차례가 아닌 흐트러진 차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2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시 영유아 수가 21명 이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1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11명 이상. 가정 어린이집은 5명에서 20명까지. 상시 영유아 수 5명 이상, 20명 이하, 20명까지.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 5명, 상시 영유아 수 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도 이 법률에 나와 있는 차례와는 달리 이렇게 상시 영유아 수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21명, 국공립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11명, 가정 어린이집은 5명 이상 20명까지,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이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볼 것이, 거기 보면은 직장 어린이집을 보시죠.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당연히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뭘까? 국공립 아닙니다.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국공립이라고 하는데, 국공립은 설치 운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대하는 것이고, 설치 운영할 때, 그런데 여기는 누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그 자녀들을 같이 입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어린이집에는, 직장 어린이집은 오직 소속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거기 구분해 주시고. 다음에 협동 어린이집 보시죠. 협동 어린이집.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장 어린이집, 여기 직장 어린이집은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직장 어린이집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그 근로자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협동 어린이집이 되겠어요. 협동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래와는 달리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되지만 보호자끼리 조합을 설치하든, 아니면 조합원과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설치하든,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이라고 하지만,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협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협동 어린이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특히 직장 어린이집 함정할 만하죠. 여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형성해서, 협동이란 말이 조합 나와 있죠. 협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원은 뭐 기원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기록물로에 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는 고려시대의 기록이 남아있는 해야 도감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용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가나 지단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 여기 빠지는군요. 여기 삭제됩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사항입니다. 인가사항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단 외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은 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인가사항. 인가사항. 뭐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않겠지만 인가사항은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행위, 보충행위가 되겠어요. 보충행위. 인가란 말에 액센트 주고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거기 오른쪽에 있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른쪽 참조하시면서 왼쪽 하단부 첫 줄을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위탁 보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직장, 요즘에 보면 기업연계 마케팅 이런 것도 참 많아서 오히려 회사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는데 어린이집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종래 포스코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죠. 강남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런 게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바로 이런 기업 연계 마케팅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은 원칙적으로는 직장 가입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다음에 출제 비중은 좀 그렇습니다만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육교직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 3번 보수교육을 보세요. 거기 보수교육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을 한다. 원장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하고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역시 집합교육으로 하되 여기에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교육교직원에 대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되어 있고 거기 오면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 그리고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적어드리죠. 보수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 원장의 자질 향상. 원장을 위한 원장 보수교육은 원장의 자질 향상. 보수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해야 된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해야 됩니다. 원장 보수교육은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에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 보수 교육은 직무 교육과 승급 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직무 교육은 40시간 이상, 승급 교육은 80시간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 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하되,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모든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 특성과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취약보육을 하는 데는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된다. 취약보육을 할 적에는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되 하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되어 있죠.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린이집에는 10명 이내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도록, 요즘에 소위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 보면 특히 부모 모니터링단이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취약보육을 보세요. 취약보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아동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요즘 시간연장형 보육 나와 있지요. 영아보육 3세 미만, 그다음에 장애아보육, 다문화 가족 영유아에 대한 다문화 아동보육, 그리고 시간연장형 보육 4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필수 기속행위죠. 다른 데는 둘 수 있다, 재량행위인데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아동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이 있다. 그다음에 보육과정이 쭉 있고 보육의 우선 제공이 있네요. 보육의 우선 제공. 어린이집에서 우선적으로 보육을 담당해야 될 그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개정이 되어서 거기 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자녀, 국기법상 차상위 계층의 자녀도 들어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상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다문화 가족의 자녀도 있는데, 비읍번에 보면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제1형 당뇨란 말도 나와 있지요. 다음에 소득에 따른 필요한 어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상보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기본법 제31조에 의해서 교육의 권리와 교육의 의무, 그리고 의무교육 무상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의무교육은 초등 6년과 중등 3년, 9년을 무상교육이면서 무상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령 전 1년간의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입니다. 받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그 재원을 모두 대줄 수 있다는 거죠.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국가와 지단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범위는 대통령이 정한다. 그래서 이제는 1년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영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거기 오면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단이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만약에 국가나 지단이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해서 보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자, 2번 양육수당 나와 있네요. 국가와 지단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연령,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바로 양육수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 수준과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좋고, 자, 조금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법을 이 정도 봤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출발은 1989년에 모자복지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1989년에 모자복지법으로. 그랬던 것이 2002년에 사각지대였던 부자 가족이 있어서 그래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모자부자란 말이 소위 스티그마를 유발한다고 해서 2007년에 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바꾸어서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결국 출발은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도대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모나 부는 누구를 말하는가? 법으로 정해진 사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나 부라고 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또 심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가진 배우자. 그렇기 때문에 꼭 한부모 가족이라고 할 적에 한부모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있으나 두 부모가 다 있으나 여기 2번처럼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는 한부모 가족의 모나 부가 됩니다. 또 그러면 두 부모가 다 있지만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법무적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서 모나 부가 됩니다. 자, 리을번 보세요. 미혼자도 한부모 가족에서 모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자도 한부모 가족의 모나 부가 됩니다. 그러나 미혼자로 법적으로는 미혼자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물론 그것이 적발된다면 그러겠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면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모나 부에는 미혼자도 포함이 되는데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모나 부가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나와 있지요. 청소년이 뭐예요? 청소년.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해서 청소년의 연령을 9살 9세부터 24세 이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청소년이에요. 24세 이하. 그러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24세 이하의 모나 부를 말한다. 24세 이하의 모나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동은 당연히 18세 미만, 취약 중일 때는 22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동을 꼭 18세 미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약정일 경우,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거나 할 적에는 22세 미만을 소위 아동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지원기관은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태조사야 당연히 어느 것이나 실태조사 3년, 그죠? 3년 나와요.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복지급여를 신청할 적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신용정보, 금융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11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의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의 내용 보면 생계비 당연하죠. 생계비. 다음에 아동양육비. 디귿보험도 아동양육비. 다음에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에 대통령령.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로서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리고 아동교육지원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2번 중요 표시하시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면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모나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똑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복지자금에 대여 좋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유형에는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그리고 거기 보면 일시지원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암기하기 좋지요.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그리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일시지원 복지시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가 있습니다. 복지상담소. 거기 보시면 모자가족 복지시설이나 부자가족 복지시설이나 또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는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을 합니다.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을 하는데 모자가족 복지시설과 부자가족 복지시설에는 거기에다가 자립생활지원도 합니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는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만 있지 자립생활지원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같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지원 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보육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대단히 많은데 어쨌든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기 보면 좀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에는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한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그래서 그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의 원칙에 준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3번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국가나 지단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땅에게 신고하면 된다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보칙이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거기 권한의 위임을 보시면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여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누구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나 부로 볼 것이냐. 청소년 한부모는 몇 살 이하를 말하느냐. 청소년 자체가 24세이기 때문에 24세인 모나 부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느냐. 국가나 지단이 설치하되 그 이외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리고 대통령령상의 지원, 뭐 그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좀 고민스러운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봅니다. 정신보건법까지는 내년에 정신건강 증진 및 문제 깁니다만 하여튼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어서 운영될 거거든요. 그다음 여기들은 간단하게 정신보건법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는 사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보건법 기본이념 정신보건법 기본이념을 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누가 하자했겠죠?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 이것도 이해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좋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하나 짜투리가 되는데 자발적 입원,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된다. 좀 요것이 지금 불합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이념은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됩니다.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된다. 다음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 다 알 수 있습니다만 거기 5항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정의를 보면 정의는 같이 가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에서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장애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신보건시설 나와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한 번 쓰고 나중에 바뀐다고 해서 여러 번만 쓰고 보면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첫 번째, 정신보건시설에는 정신보건시설은 거기 보면 정신의료기관,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3개, 정신보건시설로서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 2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 사회복지사업법을 다룰 적에 원칙상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에 경로당과 노인교실, 또 장애인 복지법상에 의한 점자도서관이나 음성출판시설, 또 어린이집, 또 그러면 성매매 피해 상담소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런가 하면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2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신의료시설 보면은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병원과 의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바로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과 의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다. 자, 이 정도. 정신병원은 당연한 것이고 정신과 의원도 당연한 것인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이 있고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받은 정신질환자나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서 훈련시키는 바로 정신요양시설도 있다. 다음에 실태조사.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모두 3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예외가 나와 있군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또는 정신건강증진법, 내년에 쓸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만 실태조사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체크하시고 5년. 그다음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가장 정신보건전문요원에는 거기 3개가 나와 있죠. 제일 밑에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를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아닙니다.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시설 임용부터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어떤 정신의료시설은 정신병원, 또 정신과 의원, 또 병원급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이 3가지를 말하는데 정신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용인에도 2이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시설 중에 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 받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병원은 개인이 설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병원은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고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다 좋습니다. 거기 5번에 사회복지시설 반사하지 않고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여기는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이 있고 재활시설 2개 있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그리고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한번 적어보시죠. 거기 오면 사회복지 정신질환자, 바로 여기 오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거기는 그 목자가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는 이렇게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다음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또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재활시설이 2개 있지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가지. 중독자 재활시설. 거기 보면 중독자 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또 그러면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이거 목적이 보기 좋게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그리고 중독자 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그리고 중독자 재활시설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독자 재활시설. 재활시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그리고 중독자 재활시설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보호 및 치료가 나와 있는데 위에 정신보건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원칙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3년마다 나와 봐주시고. 그다음에 입원에 대한 문제는 입원에만 쓰고 가겠지만 4가지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의 입원, 자발적 입원이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자발적 입원인 자의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이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보호 의무자에 대한 입원이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튼 여러분까지는 이 법률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까지는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내년에는 사라졌다기보다는 바뀐 법이 나오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치매관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 안 남았죠? 치매관리부터 시작해서 사회공동모금회법, 그리고 2014년에 만들어졌던 협동조합 기본법까지 이렇게 해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